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톰슨에 대해서 경제학 강의를 진행하는 톰슨쌤입니다. 여러분, 이코노미스트 자주 좀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 있나요?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그 잡지로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나 금융 분야 이쪽 아티클 같은 경우는 통번역 전공하신 분들도 가끔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유튜브 이제 해석을 통해서 다양하고 좀 유익한 글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경제나 금융 분야에서 이제 어려운 글들을 좀 소개를 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코노미스트가 제가 지금 강의한 지만 거의 한 10년 정도 넘었는데요. 이게 강의하면 하면 할수록 참 좋다. 이게 공부할 게 참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어 교재로서는 최고이고, 그다음에 그 논리적 사고력과 깊이 있는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교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코노미스트 아티클 번역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실제 같이 저랑 한번 번역을 해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강의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앞으로 저희 유튜브 자주 좀 뵙겠습니다.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이제 매주마다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그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수업 주제는 제가 여러분 유튜브 그 하단에 보시면 텍스트로 그 링크 주소, 이코노미스트 링크 주소가 있을 거예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 아티클을 저희가 오늘 공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유료 사이트라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결제 같은 걸 하시면 요 아티클 딱 그 제한 없이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아티클이 공개되는지는 나중에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단에 적어놓은 링크를 따라가셔서 그 이코노미스트 한쪽 모니터가 두 개라면 한쪽에 펴놓고 여러분들 같이 강의도 들으면서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Why stocks are still cheap relative to bonds죠. 자, 왜 주식이 채권에 비해 여전히 저렴하느냐. 이 아티클을 보자마자 여러분 좀 의아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주가를 보면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요 1월 9일 정도면 거의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래도 주식이 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런 타이틀로 좀 글을 냈어요. 그래서 요 글을 저랑 이제 같이 한번 번역을 좀 해봅시다. 제가 진행하는 강좌 이름이 이코노미스트 통번역 토론 강좌예요. 그래서 통번역이라고 해서 통역 번역 이런 게 아니라 통으로 번역한다는 의미예요. 통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문장이 길더라도 완벽한 한 문장으로 번역을 해서 그 번역하는 그 문장을 그대로 이제 받아 적으면 완전한 번역문이 되게끔 통으로 번역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 통으로 번역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게 아무리 긴 문장도 이렇게 통으로 번역을 하다 보면 바로바로 이게 즉석즉해가 이제 독해가 좀 빨라지고요. 이제 번역이 좀 빨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글을 보는 그 시야가 좀 넓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완벽한 번역문처럼 한 문장으로 번역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통번역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제가 설명드리고, 요 내용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 그 내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국제학도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직장 다닐 때 이제 금융 분야에서 이쪽 관련된 일을 많이 했고, 제가 이제 이코노미스트였어요. 그래서 경제 관련 이슈를 좀 많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배경 지식과 관련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다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에코티, 주식이죠. 에코티를 우리가 자본이 아니라 이제 금융시장에서 에코티 하면 주식이에요. 채권은 뭘까요? bonds죠. 또는 fixed income이고, 자, 주식에 대한 예상 수익률이 has rarely been lower.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보다 더 그렇게 낮은 적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 이미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으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어떨까요? 높을까요? 주가가 거의 최저점일 때 들어가야 높겠죠. 자, 그래서 주식에 대한 그 예상 기대 수익률은 더할 나위 없이 낮다, 지금. 하지만 여전히 채권보다는 낮다. 이제 아웃페이스 뭐뭘 초과하다 그런 말이겠죠. 채권보다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낮겠다. 자, 그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가 이제 읽지 않고 그냥 바로 이게 표시하면서 그냥 바로 통 번역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표시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의미를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빌리 코넬리라는 자, 최근에 최근에 이제 은퇴한, 자, 극에서 이제 뭐 퍼포밍은 뭐 어떤 실행하다 이제 이런 말인데 약간 의역을 좀 해야겠죠. 현직에서 뭐 은퇴한 스코틀랜드계 코미디언인 빌리 코넬리는, 자, 이거 보시죠. 쭉 있죠. 자, 야생 다큐멘터리를 위해 사자를 촬영하는 두 남자에 대한 농담을 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쭉 하시면 돼요. 자, 그때 갑자기 라이언이 사자가 고개를 딱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맨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죠. 자, 그 남자들 두 사람은 다큐멘터리 촬영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사자가 딱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들켰다. 스파티는 엿보다 간파하다 그런 말이죠. 그들이 들켰을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자, 그들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자, 서서히 부츠를 벗고, 자, slowly remove 부츠를 벗고, 그리고 푸던 뭐를 신다죠. 자, 운동화죠. 러닝슈. 운동화를 페어브르니까 이제 운동화를 한 켤레의 운동화라는 말인데 그냥 운동화를 신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동료 중에 한 친구가 이제 뭐 운동화를 신지 않는 그 동료겠죠. 동료 중에 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너 운동화 신고 사자를 절대 못 따라갈 거야. 사자 추월하지 못할 거야. 자, you never outrun. 뭐뭐보다 더 잘 달린다는 거죠. 자, 사자보다 더 달리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인도스라니까, 여기서 도스는 뭘까요? A pair of running shoes겠죠. 운동화로. 자,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을 하면, you will never outrun a lion in dose가 운동화로 사자를 추월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사실 이 인도즈라는 것은 약간 가정법적으로 의역을 좀 해야죠. 자, 운동화 안에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의역을 한다면 이 가정법 같은 거죠. 자, 운동화를 신는다면, 자, you will never, 그러니까 뭐뭐일 것이다. 자, 그래서 운동화를 신더라도 절대로 사자는 못 따라갈 거야. 라고 그의 동료가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슈레이스, 신발끈이죠. 신발끈을 서서히 묶고 있는 그 첫 번째 남자가 대답을 한 거죠. 나는 사자를 추월할 필요는 없어. 사자보다 더 잘 달릴 필요는 없어. 그 다음 뭐라고 했을까? I just need to outrun you. 그냥 너보다 잘 달리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상황 이해되시나요? 자, 사자가 딱 고개를 들어서, 만약에 혹시라도 사자가 들키면 이제 쫓김을 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솔직히 뭐 사자보다 잘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명보다 누군가 더 잘 달리면 죽지는 않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농담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첫 단락은 빌 코널리 스코틀랜드계 그 코미디언이 이제 농담한 그 내용. 사자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서 만약에 들켰을 때 누군가가 막 달려가려고 했을 때 사자보다 잘 못 달릴 거라고 비웃었는데 그 친구 난 너보다 잘 달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농담이죠. 농담은, 자, literally capture는 사로잡다, 뭐 그런 말인데, 투자에 관한 투자에 관한 어떤 특별한 접근법을 아주 단순하게, 제시를 한다. 자, capture는 뭘 사로잡다, 이런 말이지만, 이런 특별한 접근법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literally 보여준다, 이런 의미로 의역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농담을 보면, 투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접근법, 이게 이제, 생각이 난다 이런 의미겠죠. 자, one matter.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자, not so much A, S, B. 보통 뭐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자, 중요한 것은 one matter. 중요한 것은 뭐냐? 자, 당신이 어떤 수익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목표를 그걸 앞서 나간다는 거죠. 수익의 어떤 절대적인 목표를 초과해서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 투자하기로 선택한 그 자산이, 자, comfortably는 편안하게 또는 뭐 수월하게 그 외의, the alternative는 뭐였어요? 투자하기로 한 자산 외의 그런 다른 자산들, 그 외의 자산들을 빚한다고 볼까요? 이기다? 자산보다 성과가 더 좋다. 그런 의미에서
beat the market. 무슨 말이야? beat the market. 자, 시장을 때리다 이런 게 아니라 시장 수익률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당신이 투자하기로 한 그 자산이 자, 그 외의 어떤 자산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가 바로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농담을 봤을 때 어떤 우리가 투자할 때 뭔가 절대적 목표, 뭐 연간 뭐 20%를 달성하겠다, 뭐 이런 절대적인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거 불가능할 쉽지 않죠. 그래서 절대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자, 그 투자 자산을 여러 비교했을 때 어떤 특정 자산보다 더 수익률이 나면 이게 오케이다.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떤 절대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농담의 사례를 이제 투자에 빗댄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봅시다. 미국에 이제 그래서 이런 투자에 대한 어떤 접근법을 보고서 이제 미국의 어떤 상황을 간단히 좀 얘기를 하는데, 자, 미국의 지금 주가가 at all time high, 뭐 사상 최고치다. 이랬죠. 사상, 뭐 미국의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죠. 정고점 뚫고 지금 약간 이제 조정받고 있는 상태인데, the cyclically adjusted price earning. 자, 이건 뭐냐? 자, a measurable value popularized by 로버트 실러 of Yale University. 자, 예일 대학교의 그 로버트 실러 유명한 교수죠. 뭐 노벨상도 받으셨던 자, 로버트 슐러라는 로버트 슐러 교수에 의해서 대중화된 그 가치 평가 측정치인 다 뭘까요? The cyclically adjusted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 자, 요거 제가 해석을 한 다음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 자, 지금보다 높았던 적은 단지 딱 2번 있었다. 이거죠. 지금보다 더 높았던 적이 딱 2번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 즉, 다시 말해 1920년대하고 2000년대 초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알아야 하는데, 이 케이프 레이쇼라고 되게 유명한 지수인데, 역시 여러분 혹시 퍼라고 들어보셨나요? 퍼? 자, 제가 여기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퍼가 뭘까요? 퍼라는 것은 자, 주가를 여기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퍼라는 것은 자, 주가를 프라이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earnings라는 것은 단기 순이익이에요. 단기 순이익. 자, 단기 순이익. 자, 주당 순이익분의 프라이스라는 것은 주가. 자,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걸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회사에서 물건을 팔면 매출이 생기죠. 자, 매출에서 모든 총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오죠? 영업이익이 나와. 그쵸? 영업이익이 나와. 자, 영업이익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뭘 빼냐? 영업이익에서 이제 세금, 뭐 법인세, 뭐 세금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제외를 하면 이제 이게 나오는 게 뭘까요? 단기 순이익이죠. 순이익. 프라핏이야. 그리고 프라핏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수다 프라핏이 나오는데 그 프라핏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매출에서 총 비용을 빼고 거기서 세금까지 제외한 이 총 프라핏을 뭘로 나누냐? 주식 총수로 나눈 거예요. 자, 순이익을 자,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순이익을 자, 뭘로 나누냐? 주식 총수. 자, 그럼 이게 순이익을 주식 총수로 나누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주당 순이익이겠죠. 한 주당 전체 순이익, 전체 총액을 자, 주식에 있는 주식 총수로 이제 나누면 주식 총수로 나누면 한 주당 순이익이 나오는 거야. 자, 이거를 우리가 earnings per share. share라는 말은 주가야. 자, earnings per share라는 표현을 하고 또 이걸 다른 말로 그냥 EPS다 이렇게 적어요. EPS. 자, 주당 순이익이다 이렇게 적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 우리가 어떤 기업의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알기 위해서 이 퍼라는 걸 구하는데 이 퍼의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earnings per share죠. 주당 정확히 얘기하면 earnings per share. 자,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이 기업이 얼만큼의 순이익을 벌어들이냐. 자, 그럼 있으면 이 주가가 예를 들면 10배다. 자, 이게 10이 나왔다. 그러면
이 주가가 이 퍼가 10이라는 것은 한 주당, 기업이 한 주당, 그 전체 주식 중 한 주당 순이익이 이만큼인데, 이 순이익의 그 10배만큼 주가가 높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자,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의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오르네요. 자, 삼성전자 여기 보시죠. 여기 주식 차트에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per EPS라는 말이 있어요. per EPS. EPS라는 말이 뭐겠어요? 방금 전에 earnings per share가 바로 EPS예요. EPS가 3,662원이다. 자, 다시 말해 그게 뭘까요? 삼성전자 주식 한 주당 얼마를 번다는 거예요? 3,662원을 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이 퍼가 23.7배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요 3,662원 한 주당 EPS가 이렇게 되는데 이 주가가 이거의 몇 배? 23.7배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가서 자, 그래서 여기를 조금 다시 와볼게요. 자, 이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퍼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주식 가치 평가를 할 때 주가가 고평가되었느냐 또는 저평가되었냐를 우리가 평가할 때 퍼라는 거를 써요. 퍼. 이 퍼가 10이다. 그럼 주가가 이 주당 순이익의 10배다. 이런 말을 쓰고 퍼가 20배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주가가 높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주식시장 그 지표들을 보면 어떤 거는 퍼가 200, 300, 예를 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 퍼가 80 넘고 이제 이러죠.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주가가 지금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실제 많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가가 왜 이렇게 높을까요? 이 퍼가 높은 게 좋은 건가요? 자, 그만큼 투자자들이 미래에 이 기업이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하니까 주식을 많이 사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는 거예요. 퍼가 낮다. 퍼가 낮다는 것은 주가가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평가 주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퍼가 낮은 기업을 투자를 하면 나중에 이제 기업이 잘 나가면 수익도 많이 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퍼가 낮다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기업들, 성장하는 기업들의 퍼를 보면 상당히 높아요. 자, 삼성전자가 26배 정도 되고 있잖아요. 23배 정도, 23배 정도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서 Cyclically Adjusted Price Earning, Price per Earning이라는 게 바로 퍼라는 건데 이 경기 조정이라는 그 의미를 뭐냐면 이 로버트 실러의 케이프 지수라는 건 케이프 지수라는 것은 사실은 변형된 형태의 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가. 자, 분모에 주가가 와요. 주가. 분자에 주가가 오고. 자, 보통 분모에 그냥 퍼 같은 경우는 earnings per share 주당 순이익이 되는데 역사적. 이렇게 정리할게요. 역사적.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주당 순이익이라는 것은 퍼에서의 주당 순이익은 대개 1년, 전년도 또는 앞으로 향후 1년 이걸 예상 EPS도 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로버트 실러가 말한 이 케이프 지수라는 것은 적어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의 한 4, 5년 가까이 몇 년 정도의 역사적 주당 평균 순이익을 반영한 지표예요. 왜 그러면 역사적인 평균 수치를 반영하느냐? 여러분 기업의 수익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등락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이 지금 저평가됐느냐 고평가됐느냐를 단순히 작년도 실적이 어떻다, 내년의 실적이 어떻다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역사적인 어떤 그 기업의 순이익의 어떤 증가 또는 감소되는 이 역사적인 평균 순이익을 가지고 기업을 가치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그냥 KB이 뭐냐 그런다면 이게 그 주가 그 기업의 어떤 가치를 평가를 하는데 역사적 어떤 주당 평균 순이익을 가지고 이 기업을 가치 평가를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로버트 실러에 의해서 대중화된 가치 척도인 K플래시오. 자, 경기를 조정한 주가 수익 비율이죠.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경기를 조정한 주가 수익 비율이 언제 지금보다 높았던 적이 딱 2번 있었다. 그게 언제냐? 1920년대하고 2000년대 초.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 거품이 막
자, 1920년대 후반 정도면 거의 뭐 대공황 전에 거품이 막 일었던 시기고,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은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지기 전, 그 전에 엄청 주가도 많이 올리고 거품이 있었죠. 자, 그때가 보다 지금이 훨씬 더, 지금이 낫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도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하지만, 자, 로버트 실러와 로렌스 블랙과 포럭, 이제, 요 세 사람에 의한 그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자, 오늘날의 아주 스티프 스탁 프라이스, 아주 매우 경사가 높은 주가니까 별거 있어요. 매우 급등한 주식이죠. 매우 급등한 주가는, 자, 여전히 어떻다? 워런티드. 보증한다? 보증한다 할까요? 여전히, 자, 이건 이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날의 이 높아진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 이자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자, 이자율이 낮은 거하고 높은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거 차이가 뭘까요? 자, 이자율이 낮다는 거는, 여러분, 보통 이제 이자율이 높고 낮으냐에 따라서, 이제 채권에 투자를 할 때, 이게 이제 수익이 이제 많이 결정이 돼요. 자, 지금 이자율이 되게 높다. 앞으로 향후에 이자율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어디에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할까요? 채권에 투자할까요? 채권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이제 이자율이 더 낮아갖고 이제 이자율이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자율이 너무 낮다. 그럼 채권에 투자하면 상당한 리스크가 돼요. 그 얘기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여러분 보시죠.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채권의 가격을 P라고 한다면 채권의 가격이란 뭘까요? 자, 우리 채권을 뭐라고 했죠? 픽스드 인컴이라고 표현했죠. 채권이라고 했으면 픽스드 인컴이에요. 다른 말로 이제 고정 수익 증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고정 수익종.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채권을 사면 매년마다 이자를 받아요. 그리고 원금을 받는 거예요. 뭐 이게 분기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매년마다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채권을 사면 매년마다 일단 매년을 가정해서 매년마다 이자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만기가 되면 이자하고 원금을 이제 돌려받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채권의 가격을 어떻게 그러면 산정합니까? 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해서 5%의 이자를 받는다. 만기가 5년이다. 그러면 첫 해 얼마를 받는 거예요? 첫 해 500만 원을 받아요. 자, 첫 해 여러분이 500만 원을 받는다고 할게요. 500만 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첫 해 500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고. 자, 두 번째 해도 여러분이 이자를 500만 원 받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도 이자를 500만 원 받는다. 네 번째에도 이자를 500만 원 받는다. 그럼 5년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500만 원에다가 어떻게 될까요? 1억 원. 원금 1억에다가 플러스 500만 원 이자를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매년 5년이라는 어떤 기간 동안 여러분 매번 500만 원씩 이자를 받는데, 이거 다 합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일까요? 아니죠. 채권의 현재 가치라는 거는, 자, 매년마다 1 플러스 R.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1년 후에 500이 현재 500과 같지 않기 때문에 1 플러스 R로 나눠져. 자, 그 다음에, 자, 2년 후는 어떻게, 뭘로 나눠줄까요? 1 플러스 R에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제곱. 자, 그 다음에 3년 후는 1 플러스 R에 세제곱으로 나눠줘요. 세제곱. 자, 3년은 1 플러스 R에 세제곱으로 나눠주고, 자, 4년 후는 1 플러스 R에 4제곱으로 나눠주고. 자, 그쵸. 자, 5년 후면 1 플러스 R에 5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채권의 가격이에요. 이걸 모든 걸,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미래에 받게 될 이 고정 수익 있죠. 이자하고 원금을 다 현재 가치로 다 환산해 준 게 바로 채권의 가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의 가격과 이 채권 금리는 일반적으로 어떻다?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이 분모가 이제 작아지니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의 가격과 이 채권 금리가 반비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자율이 낮다. 이자율이 더 이상 이자율이 낮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해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이 채권을 투자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금리를 연준이 뭐 금리를 낮춰가고 이자율이 낮아진다. 그러면 앞으로 채권의 여러분이 투자한 채권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이자율이 낮아지면. 자, 근데 지금 이자율이 너무 낮아요. 더 이상 내려갈 공간이 없어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갈까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자율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자율이 내려가지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자율이 인상될 것 같다. 그럼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날 거야. 아마 이자율이 올라가면. 자, 그 정리를 해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자율이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자, 오늘날에 지금 더 이상 내려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자율이 제로금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 이 주가가 급등한 이 주가가 여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정말로. 자, 봅시다. 자, compared는 뭔가 비교해 볼 때, 자, 리스크 프리 거버먼트 본드. 자, 무위험 정부 채권이죠. 보통 우리가 정부 채권은 거의 무위험이잖아요. 뭐 정부 채권은 무위험, 그냥 리스크 프리를 없어도 돼요. 사실은. 자, 그냥 무위험 정부 채권에서 제공하는 실질 수익률. 자, 실질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 앞에서 말하면 채권의 그 수익률, 채권에 투자해서 얻게 되는 수익률. 자, 여기 앞에서 봤을 때 여기 여러분 이 이자 있잖아요. 이 이자가 밑에 있는 이 분모에 있는 이자가 여기 이자가 우리가 채권 금리라고도 표현을 하고 채권 금리 또는 뭐 채권 수익률이라고도 표현해. 채권 수익률. 자, 그런데 자, 채권에서 제공하는 채권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자, 실질 수익률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주가가 여전히 상당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채권에 투자해봐도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안 나겠죠. 지금 뭐 금리가 이제 거의 낮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채권의 가격은 지금 고평가가 됐기 때문에 채권을 투자해서 뭐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높거나 그러기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게 결국 don't have to be 역사적인 어떤 수익률, 그러니까 to be worth holding. 자,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 얼핏 보기에 that would seem 이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얼핏 보기에 자,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 진짜 역사적인 그 수익률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지금 뭐 채권보다 수익률이 훨씬 아주 상당한 정도로 났으면 되는 거지. 뭐 역사적으로 주가가 지금 뭐 최고점에 오르고 최고의 수익률이 뭐 연간 뭐 진짜 40~50%될 정도로 그걸 달성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냥 채권보다 상당한 수익이 나오면 되는 거다. They just need to outrun bond죠.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서 뭘까요? 주식은 단지 by a decent margin, 상당한 어떤 차이로, 뭐 by a narrow margin, 이거 말이야, narrow margin, 가까스로, 막 이런 말인데 여기서 by a decent margin, 상당한 적정한 또는 상당한 margin, 어떤 수익률의 어떤 차이만큼 그냥 채권의 수익률을 능가하면 됐다. 능가할 필요가 있다. 그 이상의 어떤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they just need to, 그냥 채권의 수익률을 상당 부분 초과하기만 하면 된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죠. 지금 뭐 미국의 주가가 뭐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뭐 급등해서 엄청 높긴 하지만 채권을 비교해 봤을 때 채권의 수익률은 뭐 여전히 수익성이 없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 수익을 달성하기보다는 채권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정도의 차이로 채권보다 수익률이 나오면 it's okay. 되는 거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key strut. 이 스트럿이라는 것은 뭐 근원, 핵심 뭐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핵심 근거는 핵심 이유는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수익률이 아주 절대적인 수익률 달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채권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정도로 그냥 수익률만 높으면 그 자체로 주식이 매력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핵심 근거는 자, earnings yield라는 말이 나오네요. earnings yield. 자, earnings yield가 earnings yield라는 건 뭐냐? 아까 우리 봤죠? Price Earning Ratio, 우리 퍼라고 주가 수익 비율을 우리가 퍼라고 정했는데 이 퍼의 역수가 바로 Earnings Yield. 그냥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Earnings Yield라고 그냥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걸 굳이 이제 번역을 하자면 이익 수익률이라고. 자, 이익 수익률 이렇게 정의할게요. 이익 수익률. 자, 뭐 여기다 제 발음이 이상한가?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이익 수익률. earnings, 이익 수익률이라고 정의할게요. 이익 수익률. 자, 이익 수익률이라는 것은 퍼의 역수다. 자, 근데 퍼의 역수가 아까 퍼가 뭐라고 했어요? 자, 퍼라는 것은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가 우리 퍼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의 역수다. 자, 역수면 뭐가 돼요? 거꾸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어닝스가 EPS라고 할게요. 주당 순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정했냐면 EPS다. EPS라고 했는데, 자, EPS 주당 순이익이고, 그 다음에 역수는 뭘까요? 프라이스. 프라이스. 자, 밑에 분모가 주가죠. 주가. 그 다음에 여기 주당 순이익. 주당. 자, 이게 결국 뭐다? 여러분 이게 뭐다? 어닝스다. 이익 수익률. 여기다 굳이 안 적을게요. 이익 수익률. 어닝스 일드. 이익 수익률이다. 자, 그러니까 퍼를 그냥 역수로 그럼 하시면 돼요. 퍼의 역수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 삼성전자의 퍼가 지금 몇 배요? 23.6배요. 삼성전자의 퍼가 지금 23.6배인데 이거 여기서 어닝스 일드를 구하시고 그러면 퍼의 역수니까 뭐야? 23.76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23.6 그러면 어닝스 일드가 나와요. 자, 어닝스 일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닝스 일드라는 게 결국 뭘까요? 자, 주가분의 자, 주당 순이익이에요. 자,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기업이 수익이 나느냐. 그렇죠? 자, 어닝스가 높다 그 얘기는 뭘까요? 주가는 주가보다 그 주당 순이익이 커진다. 높다 그 얘기는 뭘까요? 기업이 수익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어닝스 일드라는 것이 그렇죠? 자, 주식의 그 미래 예상 수익률의 그 아주 상당한 예측치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의 근원은 바로 덴니아이다. 자, 어닝스 일드가 주식의 어떤 미래 그 수익률의 예측치라는 것이다. 자, 경험적인 어떤 1988년 경험적인 연구, 자, 미스터 실러하고 존 캠벨의 어떤 경험적인 연구에 따르면, 자, 일드라는 건 뭘까요? 어닝스 일드를 말했죠. 자, 주식의 바로 이 어닝스 일드, 이익 수익률이라는 것이, 자, 미래의 그 주식 성과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닝스 일드죠. 주식의 어닝스 일드를 봤을 때 이게 많이 높은 상황이다. 높은 상황이라는 것은 주가 대비해서 기업의 수익이 높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근데 어닝스 일드가 막 떨어지고 있다. 그건 뭐예요? 주가 대비해서 기업의 실적 자체가 막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닝스 일드를 보면 미래 어떤 앞으로 주식의 주식의 어떤 성과, 수익률의 어떤 예측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자, 디비던드 일드라는 것도 그 일종의 이제 어닝스 일드와 비슷한 거죠. 자, 디비던드 일드라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느냐? 주가분의 분모가 주가예요. 그 다음에 분자가 디비던드예요. 자, 어닝스 일드는 뭐라고요? 어닝스 일드. 자, 주가분의 기업의 주당 순이익. 자, 디비던드 일드 배당률이라고 하죠. 자, 주가분의 자, 기업의 배당을 얼만큼 주느냐. 자, 배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업이 이제 결산을 할 때 배당 그 결산 전체 수익금의 일정한 부분을 자, 주주에게 이제 돌려주는 거죠. 자, 주주에게. 자, 그래서 이 배당률이 매년 증가한다. 이 얘기는 뭘까요? 기업이 매년 수익이 많이 나서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배당금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그래서 배당이 얼만큼 증가하느냐를 보면, 아, 기업이 얼만큼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자, 배당률과, 그리고 뭐, 기타 다른 그 어닝의 또 다른 어떤 측정 지표들, 어닝스 일드, 이익 수익률의 측정 지표, 예를 들면 이런 거일까요? 주가 대비 매출 비율. 자, 주당 매출액이 나올 수 있겠죠. 주가 대비 매출 비율. 주가 대비 영업이익 비율. 뭐 이런 거 다. 이런 기타 이제 다른 조치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일종의 이제 미래의 어떤 주식에 대한 예측력을 보여준다. 자, 즉, 다시 말해서, 자, 이러한 지표들은 적어도 미래 수익률의 어떤 변화의 일정 부분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장은 지금 뭐 주식의 성과가 채권보다 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뭐 절대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채권보다 상당한 수익이 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의 이제 계기가 바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한번 봤다는 거죠. 어닝스 일드, 뭐 배당률이라든가, 뭐 매출액 성장률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지표들을 봤을 때 이런 지표들이 미래를 어떤 예측하는 어떤 상당 부분 예측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하자면, 자, 그 수익률이 측정되는 호리즌은 뭘까요? 여기서 수평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자, 수익률이 측정되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롱거, 더 베러죠. 자, 수익률을 측정하는 그 호리즌, 그 측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예측력도 더 정확하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냐면 더 베스트 메저죠. 그렇게 사용한 이런 그 배당에서 이익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그 측정치는 뭐냐? 그 어닝을 몇 년간의 어닝을 평균을 내는 것이다. 자, 왜냐하면 이 프로핏 이익이라는 것은 여기 있잖아요. One year to the next 매년마다 너이즈하다. 무슨 말일까요? 불규칙하다는 거죠. 이 잡음이 많다는 것은 이익이 등락이 심하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이 어떤 어닝이 얼마큼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분모의 평균치 아니 그 어닝의 어떤 평균치를 사용하면 좋은 거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이런 어닝의 평균치를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또 유저브 리슨턴이 최근 연도의 어떤 평균치 어닝 그 수익을 이렇게 평균을 사용하는 것은 적어도 벤자민 그레이엄 그 가치 평가의 대가인 벤자민 그레이엄에 근접하는 거다. 자, 이게 벤자민 그레이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가치 평가의 대가 뭐 주식 투자할 때 한 번은 들어본 이 사람 이름이죠. 투자의 대가인데 이 가치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이 쓰는 방식이 그 기업의 어떤 수익을 단순히 뭐 올해, 내년 이게 아니라 평균치를 가지고 기업의 수익을 가지고 이 기업이 저평가냐 고평가를 평가를 했대요. 자, 그래서 자, 최근 연도에 그 어닝을 사용하는 거 이 자체가 벤자민 그레임의 그 투자법에 근접하는 거다. 자, 그리고 미스터 실러 교수의 이 케이프, 그쵸? 경기 조정한 주가 수익 비율, 케이프 비율 역시도 이러한 접근법의 익스텐션, 확장판이다. 이러한 접근법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단락은 뭐냐?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어닝스 그 뭐 주식이 채권보다 상당한 정도의 어떤 수익이 나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뭔가 그러려면 뭐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럼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냐? 자, 어닝스 일드라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 어닝스 이익 수익률. 자, 기업의 이익이 주가 대비해서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느냐?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디비던드율이라든가 매출액 증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의 이제 공통점은 뭐냐? 자, 미래 어떤 기업의 어떤 성장 어떤 일정 부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지표들이 더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 어닝을 단순히 어닝 뭐 작년도 어닝이 아니라 최근 연도의 어닝을 평균을 내 갖고 그걸 가지고 기업의 수익성 가치를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어때요, 여러분? 할만한가요? 좀 어렵나요? 이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퍼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참 이걸 이해하기 어려워. 그럼 케이프 비율이라고 하니까 이거 케이프 비율이 뭘까?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 뭘까?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면 이 글 이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쵸? 그 다음에 채권. 자, 채권과 금리의 관계가 여기다. 뭐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어떤 채권의 어떤 그 가격과 금리의 관계. 자, 이 부분을 모르면 이해가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아티클이 그 자체로 뭐 엄청나게 어렵다기보다는 이 배경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뭐 영어를 잘하고 모르고를 떠나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영어를 그렇게 잘해도 이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락을 한번 좀 봅시다. 인투이션. 자, 그러한 예측적인 관계의 어떤 인투이션으로 쓴 직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 번역이 좀 중요해요. 자, the behind the predictive relationship. predictive relationship이라는 게 그럼 뭘까요? 앞 문장에서 얘기했잖아요. earnings yield라든가 디비던드 yield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지표로서 이제 활용되는데 기업의 가치 평가를 활용하는 그 지표인데 미래 어떤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earnings yield라는 거 그리고 과거의 어떤 평균치 earning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하고 이 기업이 저평가됐느냐 고평가됐느냐를 평가를 하는 이러한 기법들. 자, 이러한 기법들에 있어 그 이면에 있는 behind죠. 이면에 있는 바로 직관. 그 본질이죠. 직관, 본질은 아주 단도직입적이다. 직접적이다. 그렇게 뭐 복잡한 게 아니라 심플하다. 단도직입적이고 심플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뭐 그 직관, 그 본질은 뭐냐? 그냥 이런 거예요. 자,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이 펀더멘털 가령 뭐 어닝과 같은 자, 기업의 수익과 같은 그 본질적인 어떤 가치 척도보다 상대로 주가가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subsequent returns tend to be low. 자, 그 이후에 얻게 되는 추가적인 어떤 수익률은 낮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역으로 또한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보시면, 자, 여러분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제 뭐 거의 이제 고점에서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주식을 투자할 때, 요 이렇게 저점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겠죠. 저점에서 고점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여러분이 진입을 해야 여러분의 기대 수익률이 커질 거야? 당연히 요점이죠. 여러분이 자, 여러분이 한 요 정도 시점에서 이 주식시장에 주식을 매수를 하면 상당히 뭘까요? 예상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요 시점 정도에 이 주식을 사면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별로 크지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서 얘기한 게, 자, 주가가 어디냐? 자, 이 주가가 자, 어닝과 같은 펀더멘털 비해서 너무 높다면, 자, 주가가 너무 높다면 이미 고점이라는 얘기죠. 자, 추가적인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경우가 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낮다 그러면 어닝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낮다. 그 얘기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low earning. 자, low earning imply. 자, 무슨 말, 여기서 봅시다. 자, 이걸 좀 지우고. 자, low earning. 자, 낮은 그 earnings yield죠. 낮은 이익 수익률. 자, 이익 수익률이라는 것은 결국 주가 대비해서 earning이 낮다는 얘기예요. 자, 주가는 높은데 earning은 이익은 낮다. 이게 자, low earning yield라는 것은 결국 뭐냐? 자, 투자자들이 willing at that point, 그 시점에서, 자, at that point는 그 시점에서죠. 자, 투자 시점에서 in time,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하려고 한다. willing to. 자, 미래에, 자, 퍼님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사소한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상 수익률 자체를 아주 작은 크지 않는 그런 수익률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주가가 고점에서 들어갔다.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9만 원 정도 타는데, 자, 지금 들어가면 삼성전자 한 2배, 수익률 2배 이상 될까요? 예를 들면 한 3만 원대, 지난번에 과거에 3만 원대 떨어졌을 때, 한 4만 원대 들어갔으면 예상 수익률이 거의 100%까지 되는데, 지금 9만 원이 넘어간 상황에서, 자, 지금 들어갔을 때 예상 수익률이 높을까요? 아니죠. 많이 가야 한 10만 원 좀 넘어서 이제 가면 그때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야. 자, 그래서 earnings yield가 낮다는 것은, 자, 낮은 earning 수익률, 주가 대비해서 자, 주가는 높은데 earning이 낮다는 거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가가 지금 이미 이제 고점이라는 거죠. 수익 대비해서 주가가 높으니까 earnings yield 수익률이 낮는 거야. earnings yield가. 자, 그래서 earnings yield가 낮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그 시점에서 적어도, 자, 미래에, 자, 미래에서 그 수익을 높게 달성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 사소한 약간의 어떤 수익률만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만약에 당신이, 자, 이것이 너무 작다, 트리비얼, 사소한, 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9만 원인데, 자, 지금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수익을 낼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 if you think this is trivial, 자, 그러한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작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을 한번 고려해봐라. 자, 다음은 뭐냐? 우선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셔야 합니다. 자, 봅시다. low yield. 자, 낮은 이익 수익률은, 자, 요 개념을 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할 건데, 낮은 이익 수익률은 대신에, 자, 미래 그 기업의, 이 범퍼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기업의 이익의 예상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미 이해되셨나요? 요거 이제 많이 어려우시는데, 왜 이게 지금, 이익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미래 기업의 수익이 많이 질 거다? 그럴까요? 하지만 그들은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의 주가 대비해서 수익이 낮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무슨 의미 있어요? 주가가 너무 높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유가가 높은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기업의 분자에 있는 그 수익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런 가능이죠.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셀트리온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셀트리온의 지금, 자, 셀트리온의 퍼가 몇이죠? 자, 셀트리온의 퍼가 지금 84.6배예요. 오, 상당히 높죠? 퍼가 84.6배예요. 자, 이익 수익률은 얼마예요? 이익 수익률은. 이 퍼의 역수죠. 84.46분의 1. 이익 수익률이 정말 낮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가는 높은데 분자에 있는 자, 주당 여기 순이익을 EPS를 보면 3,700원이야. 자, 그러면 이익 수익률이라는 건 뭘까요? 주가분의 EPS 3,700원이 되는 거야. 주가분의 3,700원. 그러니까 아니 주가 대비해서 이익을 너무 조금 내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되게 지금 이익 수익률은 낮지만 앞으로 향후에 뭐 신약이 개발되거나 뭐 셀트리온이 뭐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도 이제 개발해서 임상 3상까지 이제 갔는데 자, 신약이 개발되거나 뭐 새로운 어떤 약이 새로운 약이 개발될 경우에 기업의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퍼가 높은 거예요. 퍼가 높다는 건, 주가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성장의 기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높은 거거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주가가 높지만 어닝스 일드는 어때요? 이익 수익률은 낮아요. 예. 주가분의 3,700원이 바로 어닝스 일드거든요. 그러니까 어닝스 일드가 낮다는 것 자체는 이미 주가가 많이 높은 상태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과도하게 고점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 들어가도 먹을 게 없겠구나, 추가 수익률을 못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 어닝스 일드가 낮다는 것은 주가가 높다는 거, 이게 퍼가 높은 거예요. 결국은 퍼가 높은 거는 대신에 앞으로 향후에 이 프라핏이 뭐 신약 개발과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프라핏이 생길 거라고 예측할 수도 할지도 모른다. 마이스를 쓴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자, 하지만 대야나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건 결론적으로 여기서 주장하는 거예요. 자, 어닝스 일드가 낮다는 그 자체는 여기서 어닝스 일드가 낮다는 그 자체가 미래에 얻게 될 수익 자체가, 다시 말해서, 주가가 이제 어닝스 일드가 낮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이제 높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어떤 수익률 자체가 크지는 않다는 거겠죠. 자,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yield predict return analysis죠. 자, 이러한 그 어닝스 일드를 가지고 수익률을 예상하는 이런 분석, 이걸 이제 의역을 하면 이러한, 그러니까, 그 수익률을 예상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닝스 일드죠. 다시 말해서 이익 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이 수익률 예측 분석 방법은 자, 주식 외에도 다른 어떤 자산에 또 적용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누구냐? 존 코런스라는 그 시카고 부스쿨 오브 비즈니스 부스스쿨의 존 코런스의 한 그 파노라믹이는 객관적인 연구인 디스카운트 레이스, 할인율이라는 책에 따르면 자, 주식 위에도 다른 이런 분석 방법이 다른 자산에도 적용이 된다. 자, 그럼 어떤 자산? 예를 들면 자, 집값이 렌트 대비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낮은 수익률을 의미한다. 증대되는 어떤 렌트는 이제 임대료 증가하는 임대료가 아니라 낮은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미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집값이 비싸요. 근데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료가 많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집값이 딱 올라가면 집을 사면 어때요? 사실 손해죠. 그렇죠. 임대료가 올라야 이게 집을 샀을 때 가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렌트 대비해서 집값의 상승은 낮은 수익률을 의미한다. 임대료 상승이 아니라. 자, 그럼 크레딧 스프레드. 자, 채권의 크레딧 스프레드. 여러분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건 뭐냐면 이 회사채의 수익률 있죠. 회사채의 수익률하고 여기서 뭐를 빼주냐면 정부 채권, 국공채 또는 뭐 정부 채권이라고 하죠. 정부 채권의 수익률을 빼줘요. 그러면 이거 이제 차이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크레딧 스프레드. 크레딧 스프레드가 막 올라간다. 이 얘기는 뭘까요? 지금 회사채 시장이 안 좋아요. 기업이 막 도산하려고 한다거나, 예를 들면 기업이 막 도산하려고 막 이런 회사채 시장이 안 좋으면 자, 투자자들이 회사채를 다 팔고 안전한 자산을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채를 파니까 회사채 가격은 떨어지고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
자, 국공채 금리는 뭐 변화가 없다고 전제해서 그러면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가 커져요. 그쵸? 크레딧 스프레드가 줄어든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경기가 지금 좋을 때. 경기가 좋으니까 좀 더 안전한 국공채 외에도 뭐 위험자산인 회사채, 심지어는 뭐 정크본드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업들이. 아니, 투자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채 가격은 올라가고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에서 국공채 금리를 뺀 그 차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이제 줄어드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채권의 크레딧 스프레드, 다시 말해서 이 회사채와 국채 간의 어떤 국공채의 어떤 그 수익률의 어떤 차이가 어떤 그 파산의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수익률의 어떤 표시이다. 수익률의 표시다. 자, 그래서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날까 안 날까 요걸 좀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아주 막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이다. 그래서 극도로 침체된 상황이다. 그러면 회사채 금리가 급등을 해요. 크레딧 스프레드가 이제 급등을 하는데, 자,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 자, 회사채 금리가 고공채 금리가 높다면 당연히 어떻게 회사채 수익률, 회사채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거야. 왜? 회사채 가격이 저렴하잖아. 그렇죠? 저렴하고 그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회사채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은 거야. 자, 정리를 해보면 이 단락이 의미하는 건 결국 뭘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적어도 어때요? 그 여타 자산보다 더 나은 그 수익률을 달성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걸 이제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측정치가 이익 수익률이다. 이익 수익률. 앞으로 향후에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데, 근데 이익이라는 것은 되게 가변적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한다. 그래서 기간, 아주 최근 연도에 그 수익률을 가지고 이익 수익률을 봐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식에 어떤 앞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평가를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익 수익률을 가지고 이 주식이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 주식에 투자할 만냐 이걸 평가를 하는데, 그게 뭐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심플하다. 원리는 심플하다. 주가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수익률, 추가적 수익률이 어떻다? 낮다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이 수익률이 낮다는 그 자체가 결국 뭐겠어요? 투자자가 이미 주가가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 수익률이 이게 낮다 얘기는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여기 들어가도 이 해당 주식을 사도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꼭 그 주식시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심플하죠. 자, 주가가 높을 때 이 주식을 사면 어떻다? 이익 수익률이 어떻다? 높아야 낮아.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예상 이익률이 예상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낮을 때 들어가야겠죠. 자, 그리고 이게 꼭 뭐 주식시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 부동산, 채권 다 이런 이런 논리가 적용된다. 심플한 원리죠. 자, 저가에 들어가면 당연히 예상 수익률이 높고 고가에 들어가면 예상 수익률이 낮다. 그쵸? 자, 고가는 언제죠? 고가일 때는 이익 수익률이 어떤 때야? 낮을 때. 자, 주식이 분모잖아요. 분모. 주식이 가격이 높으니까 이익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자, 네, 몇 달러가 안 나오는데 마무리 좀 합시다. 자, 모든 것이 다 동등하다는 전제에서, 자, all else being equal, 모든 것이 다 동등하다면, 자, you should be less keen to, 자, hold equity죠. or keener to hold equity, the lower the earnings yield. 자, 이게 나오네요. 뭐라고 주장하냐? The lower the earnings yield is. 자, 뭐 하면 할수록, 자, 다시 말하면, earnings yield죠. 이익 수익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자, earnings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주가분의 뭐다? earning, EPS가 earnings yield. 이 earnings yield가 낮다는 것은 주가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까 셀트리온 봤지만, 지금 퍼의 역수가 earning이랬죠. 자, 그냥 earnings yield는 뭐예요? 주가 31만 2,500원 분해. 자, 분자가 뭐가 들어요? 이 EPS 3,700원.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최근 연도의 평균 EPS를 하는 거. 최근 연도의 평균 EPS. 그러니까 계속 셀트리온이 성장을 해왔다면 3,700원보다 평균은 어떻게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earnings yield가 지금 30만 원 분에, 예를 들면 30만 원 분에 3,700원이다. 그러면 엄청 낮아요. earnings yield가 낮다는 거는, 그렇죠? 자, 낮을수록 굳이 그렇게 막 주식을 보유하려고 애를 쓰지
쓸 필요가 없다. less keen to hold죠. 주식을 보유하는데 그렇게 애쓰지 않는 게 낫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아예 그냥 주식을 하나도 갖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어닝슬드가 낫다면. 이해되시죠? 하지만 모든 것이 어떨 때 동등한 거야? 모든 것은 현실에서는 그렇게 동등하진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고정된 건 아니니까. 여전히 어닝슬드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막 살려고 하고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어닝슬드가 어때요? 되게 낮아요. 32만 원분에 뭐 3,700원이다. 어닝슬드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식을 사죠. 왜? 모든 것이 다 동등하지. 어닝슬드만이 이 주식을 매수 결정을 할 때 판단 지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봅시다. The price of asset, 자산의 가격은 자 뭐라고 하냐면 이 자산의 그 생애 기간 동안 할인된 현금 흐름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합과 같아야 한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예를 들면 자, 요거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자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뭐 이게 채권이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채권이 아니라 여러분 부동산의 가격으로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부동산의 가치를 P라고 한번 놔볼게요. 부동산의 가치를 P라고 한번 놔보면 여러분 부동산의 가치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러분이 대출을 받아갖고 아니 뭐 그냥 여러분이 그 부동산을 샀다. 그래서 부동산을 샀다. 뭐 이렇게 할까요? 뭐 10억짜리를 샀다. 10억짜리를 사갖고 뭐 월세 500을 내줬다. 그냥 쉽게 해볼게요. 월세 10억짜리를 사서 뭐 월세 500? 아니 연간으로 할게요. 연간 그리고 500이라고 할게요. 그냥 예를 들면 연간 임대료로 연간 5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가치는 꼭 채권하고 비슷해요. 부동산의 가치를 이제 현재 가치를 환산하는 것은 채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갖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뭐예요? 임대료 플러스 이제 부동산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가치가 불변이라고 전제를 하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 뭐죠? 앞으로 향후에 여러분이 받게 될 임대료 수익에 의해서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간다. 이렇게 전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500만 원씩 임대료를 받는다. 2년, 3년, 4년, 쭉 5년 뭐 이런 식으로 자 쭉쭉쭉 무한대로 매년마다 500만 원씩 임대료를 받는다. 여기서 전제는 뭐 중간에 이제 뭐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그냥 바로 또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또다시 또 동일한 가격으로 임대를 한다. 이렇게 이 가정을 할게요. 자, 그냥 부동산을 샀을 때 매년마다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생긴다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자, 미래에 받게 될 그런 임대료 수입을 모두 다 어떻게?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요. 자, 부동산의 가치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미래에 받게 될 임대료 수입을 현재 가치로 다 환산하는 거야. 자, 근데 그 이제 매년마다 그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게 틀리죠. 1년 후면 1 플러스 R로 나눠주고 2년 후면 1 플러스 R의 제거 3년 후면 1 플러스 R의 세제거 4년 후면 1 플러스 R의 네제곱 이런 식으로 나눠줘서 다 합산을 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결국 부동산의 가치예요. 자,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의 가치도 이런 식으로 결정되고 모두 웬만하게 그 자산의 가치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미래에 얻게 될 수익을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그게 이제 자산의 가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다 동등하지 않다. 단순히 이익 수익률만 가지고 지금 주식을 사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산의 가치라는 것은 뭐와 같다? 자산의 가치라는 것은 자, 이 자산의 그 전 생애 기간 동안이죠. over the life of assets. 자산의 이걸 뭐 자산의 생존 기간이라고 하면 좀 약간 어색하잖아요. 자산의 투자 기간 동안 뭐 이렇게 할까요? 생애 기간인 건 자산에 대한 투자 기간 동안 할인된, 디스카운트는 할인된다는 거죠. 1 플러스 R로 나눠준다는 거. 1 플러스 R의 제거 이런 걸로 나눠준. 자, 할인된 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합과 같다. 자, 그러면 이 어닝스 힐드라는 게 어떤 의미를 주냐? 이런 자산의 가치라는 것은 미래에 얻게 될 그런 수익에 다 뭐다? 이거를 할인해갖고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의 합이에요. 그럼 어닝스 힐드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방정식에 있어서 어떤 측면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어닝이 이런 그 수익률의 어떤 평균치를 쓰긴 하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수익률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는 지표죠. 자, 그래서 어닝스 힐드라는 것은 자, 이런 방정식의 예상되는 파트를
제공한다. 예상되는 파트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자, 미래 여기 보면 자, 어떤 자산의 어떤 미래 가치를 다 고려를 해서 현재 가치를 환산하는데 이 어닝스 힐드라는 게 결국 뭐냐? 이 500이 다 고정이 된 건가요? 아니죠. 지금 최근 연도에 뭐 영업이익이 뭐 100이었다. 최근 연도에 100이었다. 그 다음에 200이었다. 400이었다. 그 다음에 500이었다. 근데 앞으로의 어떤 방향, 뭐 이게 앞으로는 800이 될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과거 연도부터 현재까지 쭉 변화되는 것과 앞으로의 어떤 변화되는 어떤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어닝이죠. 순이익. 근데 단순히 뭐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익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 이러한 자산의 현재 가치를 환산하는 이 방정식에서 예상되는 부분이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이렇게 세미콜론이 나면 and, but, for 이런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하지만이라고 바꿔줘요. 하지만 자 리얼 본드 힐드. 자 리얼 본드 힐드는 무슨 실질 채권 수익률. 실질 채권 수익률은 뭐다? 단순히 그 디스카운티드 파 할인된 부분만을 나타낸다. 커버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채권의 여기서 부동산이 아니라 채권의 가치는 고정수익이에요. 고정수익. 자, 매년마다 500씩 생기는 거야. 여기 뭐 그 이익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이 500이라는 이 이자는 매년마다 어떻다? 고정된 값이에요. 고정된 거. 그래서 우리가 고정수익 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받게 될 이익은 동일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현재 가치로 환산하느냐 이 부분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채권 수익률의 개념이다. 자, 그래서 이 채권 수익률이라는 것은 할인된 부분, 미래 예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그쵸? 미래 예상이 반영이 안 되죠. 반영이 안 된 할인된 부분을 커버한다. 자, 그래서 이 갭, 어닝스 힐드하고 뭘 빼는 거예요? 어닝스 힐드와 그리고 이 채권 수익률 간의 이 갭을 빼주면, 결국 그 의미는 뭘까요? 어닝스 힐드에서 이 채권 수익률을 빼주면 이게 결국 이 주식의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측정하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이제 전향적인 어떤 측정치가 될 수 있다.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결국 뭐냐?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초과 수익률이다. 여러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주식을 투자했을 때 주식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일까요? 주식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적어도 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벤치마크로 하려면 무위험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은 보고는 이제 국채 수익률을 우리가 무위험 수익률이다. 왜 이거는 뭐 국채 투자였고 돈을 날릴 일은 없거든요. 안전한 자산이잖아. 자, 주식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위험 수익률, 국채 수익률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리스크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만큼의 이 기대 수익이 생기는 거야. 리스크 프리미엄 생각하고 있어요. 자, 국채 투자하면 위험이 전혀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돈이 생기면 국채 투자하면 돈을 손실을 보지 않아요. 손실을 보지 않고 예를 들면 국채 수익률이 뭐 1%다. 1%라고 해봐. 그랬을 때 근데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를 했더니 평균적으로 한 5%의 연간 수익이 달성했다. 그렇죠? 주식 투자했을 때 뭐 전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매년마다 뭐 주식 투자했을 때 뭐 최근 10년 기준으로 해서 매년 평균이 주식 투자했을 때 평균 투자 수익률이 5%다. 예를 들면 자, 근데 국채 수익률은 1%다. 그러면 이 리스크 프리미엄 몇 %일까요? 4%가 되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자, 어느 날 올해 주가가 막 작년 기준에서 주가가 막 올라갔어요. 주가가 막 올라가고 뭐 사상 최고치를 갔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5%인데 작년 그 이제 상승된 분을 반영하니까 여기 한 8%가 됐다. 근데 무위험 수익률, 국채 수익률은 변화가 없다. 그럼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얼마가 될까요? 7%가 되겠죠. 자, 주가가 올라가면 주가 대비해서 적어도 추가적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해요. 추가 수익률이 발생하죠. 자, 그게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리스크 프리미엄은 어떻게? 같이 올라가요. 자,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자, 이거 뭐 여기서 밑으로 또 정리를 해보면 자, 리스크 프리미엄은 결국 주식 투자 시
기대 수익률에서 뭘 빼주냐? 국채 수익률을 빼준 거예요. 자, 리스크 프리미엄은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에서 국채 수익률을 빼준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주식 투자했을 때 이 기대 수익률을 여기서 뭘로 간주하는 거야? 이익 수익률. 자, 주가 대비 기업의 수익을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로 간주를 한다면, 그렇잖아. 이익 수익률이 낮다는 거는 주식에 투자해봤자 어떻게 해? 주가가 높으니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적은 거야. 근데 이익 수익률이 높다. 그건 이제 주가 그 어닝이 상당히 높다는 거거든요.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주식 투자 보통 기대 수익률을 여기서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제시한 건 뭐냐면 어닝스 일드로 한번 놔보자. 어닝스 일드로 한번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채 수익률 여기서 뭐죠? 무위험 수익, 무위험 조건, 무위험. 여기서 채권 실질 요걸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국채 수익률,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률 대신에 어닝스 일드를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 대신에 뭘 넣는다? 실질 채권 수익률.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이게 결국 뭐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자, 주식을 투자함으로 얻을 수 있는 초과 수익률. 이렇게 정의한 거야. 주식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초과 수익률을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정의해.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 두 가지 차이, 어닝스 일드하고 이 실질 본드 채권 수익률 간의 어떤 차이, 이 차이가 뭐냐? 주식에 투자했을 때 초과 수익률을 의미하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얻게 되는 초과 수익률을 의미하는 그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의 전향적인 측정치가 될 수 있다. 정리해볼게요. 자, 모든 것이 동등하다고 했을 때, 그쵸? 어닝스 일드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식을 사는 게 좋아요? 살 필요가 없다. 근데 하지만 현실은 모든 것이 동등하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현실은 모든 것이 같지는 않다. 그리고 자산의 가치라는 것은 미래의 자산의 어떤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의 어떤 차이기 때문에 뭘 해야 하냐면 어닝스라는 게 뭐냐면 미래 부분을 이 방정식에서 미래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채권이 어떤 과거 부분을 나타내니까 이 차이를 보면 대충 앞으로 주식의 어떤 미래에서 지금 현실적인 어떤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어느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초과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한번 구해보자. 자, 어닝스 일드에서 뭘 뺐냐? 실질 채권 수익률을 빼서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한번 보자. 자,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바로 요거야. 자, 미국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 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자체는 주식을 투자함으로써 적어도 채권, 무위험 채권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 바로 초과 수익률, 바로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 자,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이 얘기는 뭘 거야?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가가 막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수익률은 뭐 고정되어 있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그 얘기는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서 주식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거야. 적어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리스크 프리미엄이 뭐 8%를 넘어갔어요. 자, 채권 수익률이 예를 들면 2%다. 그럼 주식은 평균 10%의 기대 수익률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0-2 하니까 8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 주식 투자하는 게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2000년대, 90년대 후반에 2000년 초반을 봤더니 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어떤 게 높아요? 주식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하고 채권을 투자했을 때 실질 기대 수익률. 채권을 투자했을 때 실질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 당이 이렇게 낮으면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바보죠. 손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그 리스크 프리미엄, 이 차트는 뭐냐? 아주 리스크 프리미엄을 이 크루드 오일 하면 원유인데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측정치다. 이 차트가 주식에. 자, 그 리스크 프리미엄 알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되게 다양하다. 이게 올랐다가 등락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위험에 대한 선호가 시간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자, 비록 여기 보시면 과거에는 상당히 높았다. 여기 높았죠.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8까지 올라가고 뭐 9까지 올라갔어요. 비록 과거에는 높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다? 아주 그렇게 높은 아주 또 그렇다고 또 낮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 4에서 5 사이인데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주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낮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딱 적정한 수준이죠. 뭐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주식 투자가 확실히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봤을 때. 자, 1990년대 닷컴 버블이
당시에 1990년대 그 주식을 보유하는 그 프리미엄,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였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실질 이자율이 약 상당한, 이 핸섬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죠. 잘생긴이 아니에요. 약 상당한 정도의 약 4% 정도로 상당히 높았다. 그냥 이런 의미로 번역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현실은 어때요? 실질 이자율이 그 네거티브다. 지금 현재 제로금리잖아요. 자,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은 이자율에다가 뭘 빼야 돼요?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을 빼주면 이게 실질 금리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기예금 4%짜리 정기예금을 들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3%다. 그럼 여러분이 정기예금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 수익률, 실질 이자율은 몇 %예요? 1%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실질 이자율이 네거티브예요. 왜? 제로금리고 근데 인플레이션이 한 1%, 1.23% 되잖아요. 그럼 제로금리.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 지금은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떤 거예요? 자, 실질 이자율과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비교를 하는 게 어닝스 딜을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크냐? 어닝스 딜가 더 크면 주식 투자에 이점이 있는 거고 반대로 실질 채권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채권 투자 이익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채권의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뭐 채권에 투자하는 건 바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 it is not hard to outrun. 자, 그래서 이 death of yield라는 것은 여기서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인 이 채권, 실질 채권 수익률을 초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어떤 그 자산에 투자해도 적어도 채권 수익률보다는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러와 그의 동료는 자, 이 케이프 비율에 기초해서 비슷한 어떤 측정치를 사용을 했고 비슷한 측정치를 사용했고 그거를 미국 외의 어떤 다른 주식시장에도 다른 주식시장에도 이제 범위를 좀 확장을 시켰다. 여기서 비슷한 측정치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도출하는 이 방식이죠. 리스크 프리미엄을 도출하는 이 방식을 어떻게 미국 케이프 비율에 기초한 이 비슷한 방법인데 결국 어닝스 일드를 케이프 비율에 기초해서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외의 국가도 이렇게 한번 본 거야. 자,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자, 높은 주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높지만 이 주식이 여전히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평가가 돼 있다. 자,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하지만 더 영국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다른 일본 다 여타 국가에서조차도 이 주식이 여전히 채권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한 달락 남았네요. 자, 그래서 요 리얼 롱텀 장기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마도 자, 높은 그 자산 가격의 그 전체 집합 여기서 높은 자산 가격의 집합은 뭐겠어요? 부동산, 주식, 뭐 상품, 원자재 뭐 지금 자산 가격이 엄청 높아졌어요.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런 자산 가격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자산의 어떤 실질 이익 수익률과 그 실질 채권 수익률의 어떤 차이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어때요? 실질 채권 수익률이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어느 자산에 투자해도 적어도 채권보다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어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플러스인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실질 채권 수익률이 만약에 올라간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국공채 수익률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제 채권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약간 좀 동요를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 실질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어느 자산에 투자하느냐가 이제 유리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자, 근데 it is first coming. 그것이 온다는 거 뭘까요? 실질 채권 수익률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 정말 앞으로 정말 실질 채권 수익률의 상승이 실질 채권 수익률 상승이 정말 앞으로 올 거라는 것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확신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죠? 지금 뭐 되게 불확실성도 심하고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 실질 채권 금리가 올라갈까?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려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이제 이 채권 금리는 크게 단기냐 장기라고 구분될 수 있어. 그래서 단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단기금리 올라가고 기준금리 내리면 단기금리 내려가요. 근데 이 장기 채권 금리라는 거는 그 어떤 거에 영향을 주냐면 이제 경제 전망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기대. 자, 이 부분이 경제 전망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기대가 장기 채권을 등락을 시켜요. 뭐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채권을 팔고 안전자산인 채권을 팔고 위험자산인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걸 더 사겠죠. 그러니까 채권을 파니까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장기 채권 금리는 올라가.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장기 채권 금리 올라가. 자, 인플레이션 기대. 자, 인플레이션 기대가 있다 이 얘기 자체가 지금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가 된다 그러면 장기 채권의 금리가 이것도 역시 마치 올라가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투자가에서 이상적인 그런 세계에 있어서 자, 모든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would be better. 자, 이게 뭘까요? 자, 모든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would be better. 뭐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다 뭐 이런 의미였죠. 이상적인 세상에서 하지만 우리는 we are where we are. 바로 현실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모든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더할 없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 안 좋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사자보다 더 잘 달릴 수 없다면 아마도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그 상대편, 네 동료죠. 동료보다 더 빨리 달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요. 그래서 이제 투자에 있어서 절대적인 어떤 수익을 달성하는 것은 어렵고, 그렇죠? 모든 자산에서 완벽하게 수익을 달성하는 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적어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자산을 선택하면 된다. 절대적 수익보다. 자,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라고 봤을 때, 그렇죠? 여전히 주식이 자, 이익 수익률이 그 채권 뭐 실질 수익률은 거의 네거티브한 상태고, 자, 주식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상당한 by a decent margin 상당할 정도로 채권보다 더 수익률이 높을 거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어떤 뭐 엄청난 높은 목표 수익률을 이미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기서 뭐 지금 내가 주식 투자해서 뭐 50%를 얻어야겠다, 50%, 100%를 수익을 내겠다 이런 절대적인 목표보다 자, 지금 상황에서 비교했을 때 채권에 투자했을 때보다 주식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 여기서 상당한 정도의 수익을 내면 그 정도로 오케이지 않느냐.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주식 투자가 채권 투자보다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거예요. 자, 여기 전체적인 그 맥락이 좀 되시나요? 자, 뭐 상당히 심오하고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는 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주식이냐 채권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국 주식 투자가 더 매력적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나요? 그렇죠? 이익 수익률이다. 이익 수익률. 자, 다시 말해 이익 수익률이라는 것은 주가분의 이익, 단기 순이익을 우리가 이익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그 이익 수익률을 이제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이 순이익이라는 것은 되게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최근 연도의 그 이익 수익률의 어떤 평균을 가지고 평가를 이제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케이프 레이쇼, 로버트 실러의 KP 지수가 바로 이러한 역사적 평균을 이제 적용을 해서 평가한 지표예요. 자, 근데 이 이익 수익률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단순히 이익 수익률이 높다, 낮다. 자, 이익 수익률이 높다, 낮다, 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플한 원리예요. 주가가 높으면 주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적은 거고, 주가가 낮으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높죠. 근데 지금 현실은 주가가 높기 때문에 이익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 이익 수익률이 낮으니까 주식 투자의 가치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자, 채권과 비교했을 때 주식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를 한번 보자. 그게 뭐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리스크 프리미엄. 그쵸? 주식 투자했을 때 무위험 그 채권 수익률 대비해서 얼만큼의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를 봤더니 여전히 그 주식 투자의 어떤 기대 수익률, 리스크 프리미엄이 여전히 주식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초과 수익률이 여전히 높다. 그렇다고 해서 뭐 리스크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고점이고 저점은 아니다. 아주 낮지도 않고 아주 높지도 않다. 하지만 적어도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비해서 초과적으로 약 4.5% 정도, 4에서 5% 정도의 초과 수익률이 달성되지 않겠느냐.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절대적으로 역사적인 뭐 최고점의 어떤 수익률을 바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by a decent margin 할 정도, 상당한 정도의 어떤 차이를 가져올 정도 이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주식이 채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야, 자, 1시간 20분 동안 제가 쉬지도 않고 이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보시다가
힘들어갖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 이거 학생들하고 이제 번역을 할 때 한 사람씩 번역을 해. 한 사람씩 번역을 하면 요 아티클 같은 경우는 거의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제가 설명도 드리고 또 이제 이론적인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이제 이 질문 같은 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저랑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제 이 아티클 공부를 하시면서 전체적인 큰 맥락을 좀 이해하시고 정말 이 이코노미스트가 주장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신다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욕심을 부리실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딱 아티클 딱 한 개 정하시면 돼요. 이코노미스트 아티클 하나 가지고 반복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우리말로 바꾸고 또 영어로 바꾸고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기에 있는 표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회화해서 적용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언어를 활용해서 그렇죠, 논리적인 그 화법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데 딱 일주일에 그냥 한 편쯤 이코노미스트 아티클 하나 골라갖고 완벽하게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그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 영어를 이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자, 그 다음에 뭐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많겠지만 요 이코노미스트를 이제 번역하면서 그냥 뭐 눈으로 읽고 그냥 의미가 어떠한 것 같다 이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거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뭐 여러분 책자 사갖고 막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막 읽는 듯이 했지만 알고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번역을 하다 보면 우리 이제 스터디 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요. 자기 이코노미스트 지금 하루 종일 뭐 예습을 해왔다. 스터디를 위해서 하루 종일 예습했대요. 읽고 막. 근데 막상 여기 수업에 와서 같이 번역을 해봤더니 자기가 번역한 거에 거의 상당 부분이 잘못 번역했다. 오역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혼자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같이 뭐 할 수 있다면 같이 하면서 여러분이 잘못 번역했거나 그 뉘앙스를 잘못 파악한 이런 부분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해도 아주 디테일한 그 뉘앙스까지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의 실력이 쭉쭉쭉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1시간 20분이 넘었는데 여러분 뭐 유튜브에서 이 마지막까지 몇 분이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저희 강의가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 유튜브에서 좀 유익한 내용들 이렇게 번역을 좀 제가 같이 좀 해서 좀 도움을 좀 제공을 할게요. 자, 이게 몇 번 공부하시다 보면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반갑고 또 유튜브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